세계를 울린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몽골 변두리의 한 소녀가 한국을 가장 싫어했던 이유, 그리고 그녀가 지금은 수천 명의 몽골 청년을 한국으로 이끄는 문화교류재단 이사장이 되기까지 그 중심엔 단 하나의 한국어, 그리고 그녀 가족의 모든 걸 건 눈물 어린 선택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를 바꾸었을까요? 대한민국,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을 지금 확인해보세요. 제 이름은 나란체 볼드입니다. 현재 저는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이자 몽골한국 문화교류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년 1000명이 넘는 몽골 청년들이 제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몽골 동쪽 끝자락 중국 국경에서 10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게르가 아니라 소련 시절 지어진 콘크리트 집이었는데 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그 틈새로 파고들었어요. 아버지는 양과 염소를 기르셨고 어머니는 펠트를 짜서 팔았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전기가 하루에 6시간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집에서는 TV를 켰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나오는 건 한국 드라마였어요. 마을 아낙네들은 화면 속 반짝이는 서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제 또래 친구들은 한국 연예인 사진을 오려서 벽에 붙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한심했어요. 현실도 모르고 텔레비전 속 가짜 세상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친구들이 나란체야, 너도 한국어 배워볼래라고 하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라고 그러냐며 핀잔을 주기 일쑤였어요. 우리 집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는 몇 년째 줄어들고 있었고 어머니가 만든 펠트 제품은 중국산에 밀려 팔리지 않았어요. 저녁 식탁에는 양고기 대신 밀가루 수프가 올라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텔레비전 속 한국은 더욱 가짜처럼 느껴졌어요. 16살 되던 해 여름 울란바토르에 사는 큰아버지 댁에 한 달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전기는 하루 종일 켜져 있었고 케이블 TV로 더 많은 한국 프로그램을 볼 수 있었어요. 사촌 누나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집안 곳곳에는 한글로 쓰인 단어 카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는데 오래된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늘 보던 반짝이는 부자들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우리 집과 비슷하게 가난한 가족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술을 마시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일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이 아프면 온 가족이 밤새 간병했고 큰아들이 취직하면 모두 함께 기뻐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손자를 안고 괜찮다, 우리는 서로가 있잖니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 집에서는 가난 때문에 식구들이 자주 다투었거든요.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세상을 탓했고 어머니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가족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품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언젠가 저들과 같은 언어로 이야기하고 싶다. 제 자신도 놀랐어요. 그동안 그렇게 무시했던 한국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다니요. 하지만 그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촌 누나들의 한국어 공부를 슬쩍 엿보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단어들을 몰래 따라했습니다. 누나들이 없을 때 단어 카드를 뒤적이며 발음을 연습했어요. 마을로 돌아온 후에도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어 책을 빌려왔지만 혼자 공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마을에 한국어 선생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미영이라는 분이었는데 몽골 오지까지 와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어요. 첫 수업날 저는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 선생님의 첫 마디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한국어로 말해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현실에 치여 꿈 따위는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한국어가 그 꿈으로 가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몽골 초원의 별은 어디서든 똑같이 빛나지만 그날은 왠지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새로 켜진 불빛처럼요. 박미영 선생님이 우리 마을에 처음 나타났을 때 저는 그분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한국 정부에서 파견된 자원봉사자라고 하셨지만 왜 이런 변두리 마을까지 와서 한국어를 가르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분은 매일 오후 마을 회관에서 무료 한국어 교실을 열었는데 처음엔 호기심 반, 시간 때우기 반으로 참석했던 제가 점점 그 시간에 빠져들게 됐어요. 선생님의 발음을 따라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익혀가는 과정이 신기했어요. 몽골어와는 완전히 다른 언어의 체계가 제 머릿속에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제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한국어를 흡수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선생님도 제 실력 향상 속도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느 날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나란채야,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그때까지만 해도 저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뭔가에 이끌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저조차 놀라게 했어요. 한국에 가서 우리 가족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깨달았어요. 매일 밤 양떼를 돌보시며 허리가 굽어가시는 아버지, 늘 돈 걱정에 한숨만 쉬시는 어머니, 그리고 저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셨던 할아버지까지. 이 모든 분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한국어 공부에 완전히 몰두하기 시작한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마을 병원에서는 큰 도시로 가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런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할아버지는 병상에서 평생 아끼시던 그 안장을 제 앞으로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손이 얼마나 떨리고 계셨는지 지금도 생생해요. 이 안장을 팔아서라도 널 보내주마. 말은 과거고 너는 미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으셨지만 그 말씀의 무게는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하시던 낙타를, 어머니는 결혼할 때 받으셨던 은장신고까지 내놓으셨어요. 온 가족이 가진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제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박미영 선생님이 출국 수속을 도와주시는 내내 저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웃었던 제가 이제 그 나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니요. 가족들이 공항까지 배웅 나오셨을 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들 울먹이고 계셨거든요. 인천공항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맞는지, 가족의 희생이 헛된 건지 이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요. 비행기 창문으로 점점 작아져가는 몽골 초원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진짜 무서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 와라, 나란채야. 인천공항에서 울산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몽골의 끝없는 초원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고 도로 위로는 끊임없이 자동차들이 흘러갔어요. 제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거웠어요. 정말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울산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아준 분이 김상우 과장님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제가 예상했던 차가운 눈빛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분이 저를 컨테이너로 개조한 숙소까지 안내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긴장이 풀렸어요. 숙소는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에어컨도 있고 인터넷도 되더라고요. 몽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시설들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어요. 같은 숙소에 머물던 최 아저씨는 60대 용접공이셨는데 제가 몽골에서 왔다고 하니까 눈을 반짝이며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아가씨, 몽골은 정말 말을 잘 타나요? TV에서 보니까 엄청나던데. 저는 웃으면서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승마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최 아저씨는 제 이야기를 신기해하시면서도 당신의 고향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어린 시절 경상도 시골에서 자란 이야기, 서울로 일하러 나온 이야기들이요. 그러면서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한국 사람이라는 건 국적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첫 출근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김 과장님이 저를 직원들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반응은 엇갈렸어요. 몇 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셨지만 일부는 시큰둥한 표정이었죠. 특히 이 대리라는 분은 제가 지나갈 때마다 무언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어려운 한국어 문서들을 밤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몽골어와 한국어를 둘 다 할 수 있다는 제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했죠. 그러던 어느 날 몽골 업체와의 계약서를 검토하는 일이 생겼어요. 한국어로 번역된 계약서를 읽어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몽골어 원문과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밤새 꼼꼼히 확인한 결과 번역 과정에서 회사의 불리한 조건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김 과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과장님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더니 즉시 법무팀에 연락을 취하셨어요. 결국 그 오류 때문에 회사가 수억 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 이후로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김 과장님은 물론이고 다른 직원들도 저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몇몇 분들은 못마땅해하는 눈치였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들은 말이 있어요. 외국인이 특혜받는다고 난리네. 우리는 이런 기회도 없으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더 열심히 일하기로 다짐했어요. 2배로, 아니 3배로 일하면서 제 진심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주말이 되면 저는 울산의 몽골인 공동체를 찾아다녔어요. 대부분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었는데 한국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한국어 교실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명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서 20명이 넘게 되었죠. 그분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미워했던 이유가 정말로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낯선 문화에 대한 두려움, 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제 정체성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이었죠. 어느 토요일 저녁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바닷가를 걸으며 저는 몽골의 하늘을 그리워했어요. 울산의 바다는 아름다웠지만 제 고향의 초원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이었죠. 그때 문득 최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한국 사람이라는 건 국적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그 말이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이 되는 것과 몽골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요. 저는 두 문화를 모두 사랑할 수 있고 두 언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핸드폰이 울렸을 때 저는 조선소 야간 근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울산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는데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보다 더 차갑게 들렸죠. 나란체야. 할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흐느낌에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길 한복판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울산의 네온사인들이 몽골 초원의 별빛과는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할아버지는 제가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이름을 부르셨다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란체는 오지 마라. 공부가 더 중요하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대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울산 바닷가로 달려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밤새도록 울었죠. 할아버지가 팔아주신 그 안장, 그 무게가 어깨에 얹힌 것처럼 무거웠어요. 장례식에도 가지 못하는 손녀가 무슨 소용이냐며 제 자신을 원망했죠. 며칠 동안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김상우 과장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최 아저씨가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실 때야 겨우 눈물을 멈출 수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주에 회사에서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몽골 지사 설립 프로젝트의 현지 책임자로 저를 추천하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죠. 겨우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신입이 책임자라니요. 나란체 씨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두 나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더 중요하거든요. 상무님의 말씀에 저는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런 것이었을까요? 몽골과 한국 사이의 다리가 되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간 저를 기다리는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죠. 어떤 분들은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됐구나. 우리말도 어색하게 하고.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변한 게 아니라 성장한 건데 그들은 그걸 배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들은 제가 한국 옷을 입고 있는 걸 보고 혀를 끌끌 차셨고 또래 친구들은 저를 잘난 체 한다며 멀리했죠. 마을 회관에서 열린 모임에서 저는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거든요. 할아버지의 희생을, 가족의 기대를 헛되게 할 순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몽골 사람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제 연설에 사람들이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국어도 할 수 있는 몽골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회가 될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 회관에서 한국어 교실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몇 명만 왔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목동들이 관심을 보였죠. 선생님, 정말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요? 돈보다 중요한 건 꿈이에요. 저도 처음엔 돈 때문에 갔지만 지금은 더 큰 걸 얻었거든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것은 언어가 아니라 다른 세상을 받아들이는 용기였다는 거요. 처음에 한국을 미워했던 이유도 지금 마을 사람들이 저를 거부하는 이유도 결국 같았어요.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3개월이 지나자 한국어 교실에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심지어 처음에 저를 외면했던 할머니들까지 우리 손주들도 가르쳐 달라며 찾아오셨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진짜로 성장했다는 거요. 어느 날 밤 할아버지 무덤 앞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팔아주신 안장은 이제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어 있었어요. 저 하나만의 꿈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꿈으로 자라나고 있었죠. 바람에 실려오는 초원의 냄새를 맡으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편견을 버리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짜 꿈을 찾았어요. 울란바토르 광장에 선 순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무대 아래 모여 있었고 몽골과 한국 국기가 바람에 함께 펄럭이고 있었거든요.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벅찬 감동 때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미워했던 몽골 시골 출신 나란체 볼드입니다. 관중석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제가 이런 솔직한 고백으로 강연을 시작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제 진짜 이야기거든요. 스크린에 제 어린 시절 사진이 떠올랐어요. 메마른 초원에서 양떼를 몰고 있는 16살의 저. 그때의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비웃기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무대 위에 서서 양국의 문화 교류 대사로 일하고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깨달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것을요. 무대 한쪽에서 박미영 선생님이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10년 전 우리 마을에 처음 오셨을 때와 똑같은 미소였어요. 그때 선생님이 뿌린 한국어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문화축제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몽골 전통 말머리 바이올린 소리와 한국 가야금 선율이 어우러지면서 관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공연이 끝나고
저는 관객석으로 내려갔어요. 한 젊은 몽골 남성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누나,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꿈꿔왔던 장면이요. 더 이상 한국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축제가 끝난 뒤 몽골 교육부 장관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나란체 씨, 전국 30개 도시에 한국어 교육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센터장을 맡아주시겠어요? 정말 꿈 같은 제안이었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한국어 교실이 이제 몽골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였거든요. 매주 한국으로 떠나는 몽골 청년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가 팔아주신 그 낡은 안장을 떠올렸어요. 저녁 무렵 박미영 선생님과 함께 울란바토르 시내를 걸었어요. 네온사인이 켜지기 시작하는 거리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란체 씨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선생님.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편견은 두려움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걸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몽골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어린 시절 초원에서 바라보던 그 별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별빛이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과 몽골을 동시에 비추는 희망의 빛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제가 떠나온 그 초원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두 나라 사이를 오가며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해서 울산 기숙사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한 몽골 청년이 저를 알아봤어요. 언니, TV에서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제 여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모든 시작은 낡은 안장 하나와 편견을 버린 용기였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몽골의 초원과 한국의 산은 분명 달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잇는 다리가 바로 언어이고 이해이고 사랑이라는 걸 이제 저는 알아요.